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한강 다리 위로 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가 강물 위로 퍼졌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오늘 새벽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박정규는 그 새벽에 총을 들고 있었다. 그는 두렵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을 느낄 시간이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 보고 있었다. 박정희, 육군소장, 쿠데타의 설계자.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박정규의 전부. 박정규는 1926년생이었다. 박정희보다 11살 어렸다. 군인으로서 그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상황을 읽는 능력.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상관의 생각을 말보다 먼저 파악하는 본능. 이 본능이 그를 박정희 곁으로 데려갔다. 5월 16일 당일 새벽, 그는 박정희의 바로 뒤에 있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순간 저항이 있을 수도 있었다. 총격이 있을 수도 있었다. 쿠데타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정규는 계산하지 않았다. 성공 확률을 따지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만 생각했다. 저 사람이 살아야 한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이것이 충성의 시작이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더 위험한 충성. 쿠데타는 성공했다. 박정희는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박정규는 그 권력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게 되었다. 경호. 단순한 단어다. 하지만 그 단어 뒤에 숨어있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경호실장은 대통령의 하루를 통제한다. 누가 접근하고 누가 차단되는지,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어떤 정보가 걸러지는지. 대통령의 귀와 눈 사이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이 박정규였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영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함정이기도 했다. 권력자 곁에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운명 중 하나를 맞는다. 함께 올라가거나 먼저 떨어지거나. 박정규는 아직 그것을 몰랐다. 1961년 새벽, 그는 그저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의 뒤에서. 심장이 뛰었다. 역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알게 된다. 문제는 죽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그를 자르기로 했다. 총성도 없이, 설명도 없이, 단 한 장의 인사명령으로.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다. 1961년 새벽, 박정규는 아직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탱크가 다리를 건넜다. 총성은 없었다. 쿠데타는 소리 없이 성공했다. 서울은 새벽 공기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달라져 있었다. 박정규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의 그림자였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모든 결정의 뒤에 있는 사람. 이름은 작게 쓰이지만 영향력은 조용히 거대한 사람. 충성은 그렇게 시작됐다. 충성 없이,
계약서 없이 그저 새벽의 결의 하나로. 공식 사진을 보라. 박정희가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장면. 박정희가 연설하는 장면. 박정희가 강요들과 회의하는 장면. 모든 사진에서 그는 중심에 있다. 조명을 받고 카메라를 향하고 역사 속에 기록된다. 그리고 항상 한 발 뒤에 박종규가 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시선은 사방을 향하고 얼굴은 무표정하지만 눈은 살아있고 그는 사진 속에 있지만 사진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는 배경이다. 의도적으로 배경이 된 남자. 이것이 경호 실장의 존재 방식이었다. 보이지 않을수록 더 강력하다. 박종규의 하루는 대통령보다 2시간 일찍 시작됐다. 새벽 5시, 그는 이미 청와대 경내를 점검하고 있었다. 당일 면담 명단을 검토하고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변경된 일정이 있는지 파악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청와대의 모든 출입구, 모든 복도, 모든 방의 구조가 들어있었다. 비상시 대통령을 이동시킬 경로가 3가지 이상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단순한 경호를 넘어섰다. 답종교는 정보의 문지기였다. 청와대로 들어오는 모든 보고서, 모든 방문자, 모든 전화. 그것이 대통령에게 전달되기 전에 반드시 박종규의 시선을 거쳤다. 이것은 공식적인 권한이 아니었다. 직제표에 적혀있는 업무가 아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은 가장 강력한 권한이었다.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통제한다. 그 사실을 박종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장관들은 그에게 잘 보이려 했다. 차관들은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군 장성들조차 박종규가 눈살을 찌푸리면 태도를 바꿨다. 그것은 그의 계급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자리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박정희의 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귀에 무슨 말이 들어가느냐가 결정을 바꿨다. 결정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 모두가 그 귀 근처를 원했다. 그리고 그 귀의 문지기가 박종규였다. 그러나 이 권력은 무게를 동반했다. 박종규는 잠을 잘 때도 완전히 잠들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은 쉬는 날에도 주변에 스캔하고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출입구를 등지고 앉지 않았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이미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 습관 뒤에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다. 내가 방심하는 순간 무언가 일어난다. 1960년대, 1970년대,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다. 북한의 위협은 실제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 코앞까지 침투했다. 박종규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했다. 대통령이 살았던 것은 기적이었다. 그 기적을 다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더 조여들었다. 더 통제했다. 더 예민해졌다. 청와대 경호 시스템은 그의 손으로 재설계됐다. 출입 절차가 강화됐다. 접근 가능한 인원이 줄었다. 대통령 주변의 반경이 좁아졌다. 그러나 역설이 있었다. 반경이 좁아질수록 그 안에서 박종규의 영향력은 커졌다.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접근 가능한 소수 중 하나인 박종규의 가치는 올라갔다. 그는 청와대를 요새로 만들면서 동시에 그 요새의 열쇠를 자신이 쥐고 있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다. 공식 기록에 박정규의 이름이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가 한 일의 대부분이 기록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림자는 그저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그림자가 없으면 빛도 형태를 잃는다. 박정희의 권력이 그토록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박정규라는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정규와 마주친 사람들은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했다. 그의 눈이 무서웠다고. 단순히 날카롭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 눈에는 계산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권력자의 눈에는 계산이 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까?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 그런 계산의 흔적이 눈빛에 남는다. 그것이 정치적 눈빛이다. 박정규의 눈에는 그것이 없었다. 대신 다른 것이 있었다. 결론.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으로 상대를 봤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설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 눈앞에서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는 것은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박정규가 실제로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필요할 때는 말했다. 다만 그의 말은 짧았다. 핵심만 있었다. 수식어가 없었다. 그 짧음임이 오히려 무게를 만들었다. 1960년대 중반, 한 정치인이 청와대 면담을 요청했다. 정식 경로를 통해 신청했고 몇 주를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면담 전날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안 된다고 했다. 그 정치인은 박정규를 직접 찾아갔다. 박정규는 그를 보더니 한마디만 했다. 돌아가십시오. 설명이 없었다. 이유가 없었다.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 정치인은 항의하려 했다. 하지만 박정규의 눈을 보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돌아갔다. 박정규의 방식은 폭력적이지 않았다. 그가 손을 올린다거나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 그의 방식은 더 효율적이었다. 그는 공간을 통제했다. 접근을 통제했다. 정보를 통제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박정규에게도 단 하나 절대적인 영역이 있었다. 대통령의 신변. 이것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었다. 예외가 없었다. 융통성이 없었다. 누가 요청하든 어떤 명분이든 대통령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박정규는 멈췄다. 한 번은 미국 측 인사가 방문했을 때 일이다. 경호 절차 중 하나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연하게 처리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박정규는 그 제안을 들은 뒤 조용히 말했다. 경호는 외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회의가 끝났다. 이 원칙주의가 박정희의 신뢰를 만들었다. 박정희는 박정규를 믿었다. 완전히 믿었다. 그것은 단순한 창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니었다. 박정희는 자신의 목숨을 박정규에게 맡겼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동할 때마다, 면담이 있을 때마다. 그 신뢰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다. 그냥 존재했다. 그러나 그 신뢰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었다.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과 권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다르다. 박정희는 박정규에게 전자를 허락했다. 하지만 후자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정규가 그 경계선 근처에 서기 시작하는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것에 박정규는 느꼈을까? 믿겼을 것이다. 그는 둔한 사람이 아니었다.
공기의 변화를 읽는 능력이 있었다. 바로 그 능력으로 20년 가까이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믿었을 것이다. 자신의 충성이 그 경계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총이 말하는 언어로 살아온 남자가 충성이라는 언어를 과신했다. 그것이 그의 오류였다. 그리고 그 오류의 값을 그는 1974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치르게 된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서울 국립극장 오전 10시 박정희가 단상에 올랐다. 기념사를 읽기 시작했다. 객석에는 수천 명이 앉아 있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전국에 생방송이 나가고 있었다. 박종균은 단상 옆에 서 있었다. 늘 그렇듯 한 발 뒤에. 늘 그렇듯 눈은 객석을 향해. 그리고 오전 10시 22분 총성이 울렸다. 첫 번째 총성은 단상을 향했다. 빗나갔다. 박정희는 즉각 몸을 숙였다. 훈련된 반응이었다. 두 번째 총성, 또 빗나갔다. 혼란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렸다. 비명이 터졌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다. 그 순간 박종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달렸다. 몸을 방패로 만들기 위해. 그것이 그의 본능이었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그것이 20년 가까이 훈련된 반사였다. 하지만 세 번째 총성은 다른 곳을 향했다. 유경수 여사. 총알은 그녀의 머리를 관통했다. 그녀는 쓰러졌다. 단상 위에서. 전국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종균은 그 순간을 멈춰있는 시간처럼 기억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살았다. 영부인은 죽었다. 범인은 제1교포 청년 문세광이었다. 그는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했다. 사용된 총은 일본 오사카에서 훔친 것이었다.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 수사는 빠르게 마무리됐다. 빠르게. 너무 빠르게. 박종균은 그 빠름이 마음에 걸렸다. 경호실장으로서 그는 모든 경호 절차를 다시 검토했다. 어떻게 무장한 인물이 행사장 내부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가? 동선 통제는 어디서 무너졌는가? 사전 정보는 없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문세광 단독 범행, 수사 종결. 이것이 공식 결론이었다. 그러나 박종균은 경호 책임자였다. 영부인이 행사 도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제도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호실장이 진다. 박종균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다. 박정희의 눈. 영부인이 사망한 이후 박정희는 달라졌다. 말이 줄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박정규를 볼 때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의심이었다. 완전한 의심은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씨앗이 심어졌다. 20년 가까운 신뢰의 토양 위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박종균은 그것을 느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일했다. 더 철저하게 경호했다. 더 꼼꼼하게 보고했다.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권력자의 의심은 한 번 생기면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라난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어느 날 결론이 된다. 1974년 8월 15일 이후 박종규의 시계는 거꾸로 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그것을 몰랐다. 하지만 총성이 울린 그날 무언가 끝나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그는 알고 있었다. 권력자는 혼자가 된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물리적 사실이다. 박정희는 영부인을 잃은 뒤 청와대에서 실제로 혼자였다. 아이들은 컸고 각자의 삶이 있었다. 강요들은 보고를 하러 왔다가 나갔다. 방문자들은 목적이 있을 때만 왔다. 밤이 되면 청와대는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박정희는 생각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의심도 많아졌다. 1975년부터 박정희의 통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결정이 더 집중됐다. 더 소수에게 권한을 몰아줬다. 반대 의견에 대한 인내가 줄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중 하나가 박종규였다. 박종규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경호실장의 역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었다.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보를 가져왔다. 부탁을 했다. 그 과정에서 관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박정희의 눈에 그것은 다르게 보였다. 독자적 인맥, 독자적 정보 채널, 독자적 영향력. 경호실장이 그것을 가지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권력이다. 박정희는 그 차이를 알았다. 그리고 박정규가 그 선을 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결정적 순간은 조용한 자리에서 왔다. 1975년 어느 날 박정희는 측근 하나를 통해 확인했다. 어떤 인사결정이 있었는데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박정규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박정규가 특정 인물에게 미리 연락했다는 것. 공식적으로는 문제없는 일이었다. 경호 관련 인사는 경호실장이 알아야 했다. 하지만 박정희가 문제 삼은 것은 내용이 아니었다. 순서였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네가 먼저 움직였다. 이것이 균열이었다. 작았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하지만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커진다. 그리고 한 번 생긴 균열은 붙일 수가 없다. 덮을 수는 있다. 하지만 없애지는 못한다. 박정규는 그 변화를 강지했다. 박정희의 말투가 아주 조금 달라졌다. 보고를 받을 때 질문이 줄었다. 예전에는 박정규의 의견을 물었다. 이제는 보고만 받고 끝냈다. 작은 변화였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변화였다. 하지만 박종규는 20년 가까이 그 사람 곁에 있었다. 그는 알았다. 그리고 그 알문, 그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더 완벽하게 일하게 만들었다. 더 말을 줄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권력자의 의심을 지우는 방법은 없다. 더 잘해도, 더 충성해도, 더 조용해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할수록 의심은 더 잘한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박종규는 딜레마에 빠졌다. 말하면 선을 넘는다. 침묵하면 의심을 키운다. 그 딜레마의 답을 찾을 시간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균열의 끝은 하나였다. 1974년 12월 인사명령이 내려왔다. 박종규 경호실장 해임. 공식 이유는 없었다. 발표는 짧았다.
신문은 작게 다뤘다. 청와대는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뀌었다. 새로운 경호실장이 임명됐다.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처리됐다. 마치 부품 하나를 교체하듯. 박정규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 공식 채널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직접 풍고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박정희가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년 5.16 새벽부터 총구 앞에서 함께 서던 날부터 수십 번의 위기를 함께 넘긴 남자, 그 남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서류로 처리했다. 이것이 권력의 방식이다. 잔인하지 않은 척 잔인하게. 폭력 없이 처형하는 법. 총성 없이 사람을 끝내는 방법. 서류 한 장. 박정규는 그날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분노했을까? 배신감을 느꼈을까? 눈물이 났을까? 알 수 없다. 그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그의 방식대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침묵이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를 나오는 날, 그는 수십 번 걸었던 그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었다. 늘 긴장했던 그 공간에서, 늘 깨어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그는 방문자가 아니었다. 그냥 나가는 사람이었다. 경비원이 경례를 했다. 박종규는 짧게 답했다. 문이 닫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밖에서 그의 삶은 달라졌다. 어제까지 그에게 전화하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었다. 어제까지 그의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그를 모른 척했다. 어제까지 그의 한마디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경호실장에게 줄을 섰다. 이것이 충격이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박정규는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직접 그 시스템을 운영한 사람이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 자리가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진다는 것,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아팠을 것이다. 아는 것과 겪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왜? 왜 설명이 없었나? 왜 직접 말하지 않았나? 20년 동안 쌓아온 것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서류로 끝내는 것이 맞는가? 그 질문의 답을 박정희는 끝내 주지 않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었을 때 박종규는 이미 오래전에 그 곁을 떠난 뒤였다. 그는 뉴스로 대통령의 죽음을 들었다. 그 순간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생각이 가장 먼저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 뒤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남았을 것이다. 막으려 했다면 나를 왜 잘랐는가? 오른팔을 자른 사람은 박정희였다. 그리고 오른팔 없이 싸운 사람도 결국 박정희였다. 권력에는 냄새가 있다.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있다. 권력자 주변에는 특유의 공기가 흐른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냄새.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냄새. 모든 말 한마디가 무게를 갖는 냄새. 박정규는 20년 가까이 그 냄새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1974년 12월 그 냄새가 사라졌다. 처음 며칠은 이상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다. 청와대 동선을 점검할 필요가 없었다. 면담 명단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이동 경로를 설계할 필요가 없었다.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시작되던 하루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아침이 됐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주변은 살폈다. 이상 없음. 하지만 확인할 것이 없었다. 지킬 것이 없었다. 그 공백이 그 어떤 위기보다 낯설었다. 전화는 첫 주에 몇 통 왔다. 인사치레였다.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런 말들. 형식적이고 짧은 통화. 그리고 끊겼다. 다음 주에는 전화가 줄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줄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오지 않았다. 박종규는 전화기를 보며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만든 시스템이다. 그는 직접 그 시스템을 설계했다. 권력자에게 접근하려면 반드시 그를 통해야 했다. 그를 통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그에게 왔다. 그래서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스템의 핵심은 그가 아니었다. 그의 자리였다. 자리가 사라지자 사람들도 사라졌다. 논리적이었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머리로는. 하지만 몸으로 겪는 것은 달랐다. 서울 거리를 걸을 때였다. 예전에 그가 지나가면 주변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알아봤다. 시선이 달라졌다. 공간이 열렸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그는 그냥 한 명의 중년 남자였다. 권력의 냄새가 없는 사람. 그 투명함이 어떤 총성보다 날카로웠다. 그러나 박종규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는 것은 허락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보이는 곳에서는 항상 그 눈빛이었다.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 계산하지 않는 사람의 시선. 그는 조용히 살았다. 요란하지 않았다. 회고록을 쓰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방송에 나와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침묵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존재감을 만들었다. 아는 사람들은 알았다. 저 사람이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나올지,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무도 그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 권력은 사라졌지만 무게는 남았다. 그것이 박종규가 가진 마지막 자산이었다. 그리고 그 자산은 그가 끝까지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기도 했다. 왜 침묵했는가? 아직 충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가? 그 답은 그가 가져갔다. 권력의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기억이 남는다. 그리고 침묵이 남는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질문들이 남는다. 박종규는 그것들을 안고 살았다. 조용히, 오래. 1979년 봄, 박종규는 이미 권력의 바깥에 있었다. 청와대와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멀었다. 그는 더 이상 안쪽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과 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오래된 인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직접 연락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흘러오는 정보는 있었다. 옛 동료들과의 우연한 만남, 지인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 조각들을 박종규는 조용히 모았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였다. 청와대 안이 흔들리고 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박종규가 경호실장이던 시절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차지철, 현 경호실장, 박종규의 후임. 이 두 사람이 박정희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었다. 김재규는 유화를 원했다. 민심을 읽었다. 부산과 마산의 시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강경 진압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박정희에게 말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듣지 않았다. 아니, 차지철이 듣지 못하게 막았다. 차지철은 달랐다. 강경했다.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고 했다. 캄보디아처럼 하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실제로 나왔다고 한다. 밥상 앞에서, 박정희 앞에서. 박정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멈췄다. 그는 차지철을 알았다. 그의 방식을 알았다. 그리고 그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았다. 강경한 사람은 두 가지다. 강한 사람과 두려운 사람. 차지철은 후자였다. 두려움을 강함으로 포장한 사람. 그런 사람이 권력자 곁에 있으면 결국 권력자도 함께 무너진다. 박종규는 그것을 20년 경험으로 알았다. 그리고 김재규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김재규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냉철했다. 분석적이었다. 하지만 박종규는 오래전부터 그 이성 아래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억눌린 것, 오래 쌓인 것, 터질 곳을 찾는 것. 억눌린 이성적 인간이 폭발할 때 그것은 감정적 인간의 폭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획이 되기 때문이다. 1979년 여름, 박종규는 한 가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내가 있었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었을까? 경호실장의 역할은 단순한 경호가 아니었다. 대통령 주변의 공기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누가 접근하고 누가 차단되는지, 어떤 말이 들어가고 어떤 말이 걸러지는지. 박정규는 그 역할을 20년 가까이 했다. 차지철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대로 했다. 위험한 말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말을 더 크게 만들었다. 가을이 됐다. 박종규는 10월의 서울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공기가 달랐다. 부산과 마산의 소식은 계속 들려왔다. 민심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리고 청와대 안의 두 남자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 사이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다. 박종규는 알았다. 이대로 가면 뭔가 터진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손으로. 그것은 몰랐다. 하지만 터진다는 것만은 알았다. 그 알미 얼마나 무거웠을까. 막을 수 없는 것을 보이는 것. 자신이 있었다면 달랐을지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자신은 이미 바깥에 있다는 현실. 10월의 서울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26일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이었다. 박종규는 서울 어딘가에 있었다. 청와대와는 거리가 먼 곳에. 권력의 중심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자리에. 그리고 소식이 왔다. 정확히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화였을 수도 있다. 라디오였을 수도 있다. 아는 사람이 달려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모든 경로에서 같았다. 대통령이 사과했다. 박종규는 그 순간 어땠을까? 침묵했을 것이다. 그의 방식대로.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몸이 굳었을 것이다. 아주 잠깐.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처리했을 것이다. 머릿속에서. 혼자서. 20년. 5.16 새벽. 한강 다리 위에서 총을 들고 함께 섰던 그 새벽부터 수십 번의 위기, 수백 번의 이동, 수천 번의 아침과 저녁. 그 모든 것의 끝이 이 소식이었다. 직접 곁에 있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먼저 온 감각이었을 것이다. 경호실장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궁정동 만찬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 곁에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의 자리였다. 20년 동안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없었다. 5년 전에 잘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다. 박정규에게 그것은 살아있는 질문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김재규를, 차지철을, 두 사람의 갈등을, 그 갈등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경호실장이라면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움직임을 읽었을 것이다. 김재규가 권총을 꺼내기 전에 공기가 달라진다. 사람이 결심을 하면 눈빛이 달라진다. 호흡이 달라진다. 손의 위치가 달라진다. 박종규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차지철은 아니었다. 만약 박종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 5년 전 인사명령이 없었다면, 만약 박정희가 설명 하나 없이 서류로 끝내지 않았다면,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다. 그날 밤 박종규는 오래 앉아 있었을 것이다. 불을 켜지 않은 방에서 혼자서 아무 말 없이. 그의 머릿속에는 장면들이 흘렀을 것이다. 5시 16분 새벽의 한강 광복절 총정. 영부인이 쓰러지던 순간, 인사명령을 받던 날, 청와대 문이 닫히던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희의 얼굴. 총을 맞기 전의 얼굴이 아니었다. 살아있던 얼굴. 차에 탈 때의 얼굴. 긴장했을 때의 눈빛. 가끔 피곤함이 배어나오던 표정. 박정규가 20년 동안 지켰던 그 얼굴. 이제 없다. 그 사실이 어떤 배신보다, 어떤 해임보다, 어떤 침묵보다 더 크게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감정은 분노였을까?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그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는 무언가였을까? 박정규는 그것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발라져 있었다. 계엄령이 선포됐다. 군이 움직였다. 권력의 공백 속에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 전두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역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박종규는 그 흐름의 바깥에 있었다. 그는 새로운 게임에 끼어들지 않았다. 줄을 서지 않았다. 새로운 권력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냥 물러났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충성했던 사람이 죽었다. 그 충성의 대상이 사라졌다. 그러면 충성도 끝난다. 적어도 박종규에게는 그랬다. 그날 밤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다. 그는 아마 창밖을 봤을 것이다. 서울의 밤을, 불빛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을 그는 끝내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박종규는 회고록을 쓰지 않았다. 이것이 전부다. 이 한 문장이 그의 말년을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은 썼다.
박정희 시대를 함께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록을 남겼다.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려 했다. 박종규는 하지 않았다. 인터뷰도 거의 없었다. 가면도 없었다. 정치적 행보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살았다. 아주 조용히.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왜였을까? 첫 번째 가능성. 아직도 충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죽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것들은 남아있었다. 그의 딸이 있었다. 그의 유산이 있었다. 그의 이름이 있었다. 박정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면 그 이름에 상처가 생길 수 있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능성.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20년 동안 그가 본 것들, 들은 것들, 운전한 것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개인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비밀이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루된 이야기였다. 말하는 순간 표적이 될 수 있었다. 세 번째 가능성.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력이 사라진 사람에게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기자들은 현재의 권력자를 쫓는다. 역사학자들은 공식 문서를 본다. 박종규처럼 조용히 물러난 사람은 조용히 잊혀진다. 그 세 가지가 모두 사실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그는 2006년에 사망했다. 향년 80세. 부고는 작게 났다. 신문 한 켠에. 전직 경호실장. 박정희 정권 시절 인물. 몇 줄로 정리됐다. 그리고 다음 날 다른 뉴스가 그 자리를 채웠다.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충성스러운 경호실장. 그러나 해임된 경호실장. 5.16의 동지. 그러나 10월 26에는 없었던 사람. 박정희의 오른팔. 그러나 박정희가 직접 자른 오른팔. 이 모순들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친다. 박정규의 이야기는 그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더 큰 진실을 가리키는 이야기다. 권력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절실하게. 목숨을 걸어줄 사람에. 어두운 새벽에 총을 들어줄 사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줄 사람에. 그리고 권력은 그 사람을 끌어당긴다. 가장 가까운 자리로, 가장 깊은 곳으로. 그런데 그 가까움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권력은 두려워진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위협이 된다. 너무 많이 보면 그것은 동지가 아니라 증인이 된다. 너무 오래 있으면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그래서 권력은 자른다. 설명 없이, 감사 없이, 서류 한 장으로. 그리고 잘린 사람은 그 자름의 이유를 평생 안고 산다. 박종규는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배신당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충성을 다한 사람은 배신당해도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자신의 충성 자체가 거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충성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보상을 받지 못해도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충성의 함정이다. 그리고 박종규는 그 함정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었다. 역사는 잔인하다. 10.26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김재규를 이야기한다.
차지철을 이야기한다. 박정희를 이야기한다. 그 밤의 총성을 이야기한다. 박정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이미 5년 전에 잘렸으니까.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났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라. 만약 그가 잘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 밤 궁정동에 박정규가 있었다면, 김재규의 눈빛 변화를 읽었을 것이다. 손의 위치를 눈치챘을 것이다. 공기의 달라짐을 감지했을 것이다. 그것이 그의 능력이었다. 20년 동안 검증된 능력이었다.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바뀌지 않았다. 박정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잘랐다. 그리고 5년 후 지켜줄 사람 없는 자리에서 죽었다. 이것이 권력의 아이러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을 의심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을 잘라내고 그리고 그 빈자리가 결국 자신을 죽인다. 박종규는 2006년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다.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 그랬듯이. 총을 들고 새벽을 걷던 그 젊은 군인은 80년의 생을 살았다. 그 80년 중에서 가장 선명한 시간은 청와대의 20년이었다. 가장 살아있었던 시간,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 그리고 가장 상처받은 시간. 그는 충성을 바쳤다. 전부를 바쳤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서류 한 장이었다. 역사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다. 박종규, 당신은 후회했습니까? 그 새벽, 한강 다리 위에서 총을 든 그 순간에 아마 그는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충성의 가격이고 그 가격을 알고도 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대답이 이 이야기의 가장 슬픈 문장이다.